2018년 한반도는 또다시 강대국들의 각축장으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힘이 부딪히기 시작했으며 일본과 러시아의 시선 역시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벌어진 지정학적 위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5,000년 동안 우리는 강대국들의 사이에서 무수한 위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If you're small, you have to either be clever or very quiet. Provide security to your people. Neutrality is a very difficult position. Good, smart leaders in Seoul. 다시 찾아온 냉혹한 패권 투쟁의 시대. 한반도의 역사를 통해 찾아낸 패권 교체기의 생존 전략. 이제 그 5,000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서기 1225년 고려를 방문했던 몽골 제국의 사신 일행이 압록강 부근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무리의 도적대가 사신 일행을 덮칩니다. 사신 일행은 피살됩니다. 그런데 몽골 제국의 사신을 습격한 이 겁없는 도적들은 고려인의 복장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는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급격하게 변화하던 패권 교체기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설할 몽골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었고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는 그 뿌리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사신 피살 사건은 고려와 몽골 제국 간의 30년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흔히 대몽항쟁으로만 알려진 이 전쟁은 과연 실제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전쟁으로부터 배워야 할 진정한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13세기) 초 고려는 또 한 차례의 패권 교체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패권 국가로 등장한 나라는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압도적인 힘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몽골 제국입니다. 패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전쟁은 이번에도 한반도를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보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몽골 제국과 고려와의 전쟁은 다른 전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상한 점 투성이의 전쟁이었습니다. 우선 전쟁이 시작되는 과정부터
좀 이상했습니다. 전쟁의 계기가 된 사건은 앞서 설명한 대로 몽골 사신 제구의 피살 사건이었습니다. 몽골은 즉각 고려와의 국교를 단절했습니다. 당연히 다음 차례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고려조정의 반응이었습니다. 강대국의 사신이 귀국하는 길에 피살되었는데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고려가 이토록 태평하게 반응한 이유는 실제로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구가 피살된 이후 무려 6년 동안 몽골 제국은 국교만 단절했을 뿐 고려에 대해 특별히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려로서는 방심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몽골은 왜 6년 동안이나 조용히 있었던 것일까요? 몽골 제국이 고려에 대해 군사 행동을 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칭기즈칸이 서아시아를 원정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1219년 칭기즈칸은 몽골 제국의 사신이 살해당한 데 대한 보복으로 서아시아에 대한 원정을 시작합니다. 그 후 7년간에 걸친 원정으로 몽골은 북인도와 이란 그리고 러시아에까지 세력을 확대합니다. 또 서방 원정이 끝난 직후부터는 중국 서쪽의 서하에 대한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몽골군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지형, 어떤 기후, 어떤 종류의 군대와 싸워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군대는 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에서는 강한데 어디에서는 약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몽골군이 세계에 충격을 준 거는 모든 군대가 다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화약 무기가 나오기 전까지 몽골군을 당할 군대는 사실 없었다고 봐야 돼요. 결국 몽골의 서방 원정이 일단락되자 안일에 빠져있던 고려에 폭풍우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몽골 사신 피살 사건 이후 6년이 지난 1231년 8월 몽골군의 선봉이 압록강을 건넌 것입니다. 이제야 뒤늦은 급보가 개경으로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전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이상하지만 개전 이후의 상황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거란 전쟁과 비교해 볼까요? 우선 거란과의 전쟁 당시 고려는 거란군이 침입한 당일에 이미 적을 요격하여 예봉을 꺾었습니다. 하지만 몽골의 침입 때는 완전히 방심하고 있다가 의주성이 당일로 항복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후 벌어지는 철산성, 자주성, 구주성 전투 등에서도 중앙으로부터의 지원군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개경에서 지원군이 출발한 것은 황해도에 이미 몽골군이 등장한 9월 중순이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대응은 아무리 방심하고 있었다고 해도 너무 늦은 대응입니다. 조기 대응에 실패했던 거란의 1차 침입의 경우에도 이 정도로 대응이 늦지는 않았습니다. 도대체 고려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200년 전과의 가장 큰 차이는
고려에 무신 정권이 들어서 있었다는 점입니다. 권력의 정점에는 왕이 아니라 어떠한 공식 직함도 없는 최이가 있었죠.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쿠데타 정권이었습니다. 정사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아버지 최충헌 이래 30년 이상 오로지 힘으로 고려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전하,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덕분에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적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이 이렇게 늦었던 데는 최씨 무신 정권이 정통성 없는 쿠데타 정권이라는 점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마도 최이의 아버지인 최충헌 시대를 돌아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몽골의 침입이 있기 15년 전인 1216년. 그러니까 아직 최충헌이 살아있던 시절에 몽골군에 쫓긴 거란의 잔당이 고려를 침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란의 잔당은 평안도와 함경도 일대를 휘젓고 다니며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개경으로부터의 지원군은 없었습니다. 지원군이 당도한 것은 적의 침입이 있은 후 2달이나 지난 후였죠. 무신 정권은 그 보현원의 난에서 이제 정중부와 이고 이방의 난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뒤로 거의 모든 그 지도자들이 살해됐어요. 살해되지 않은 건 그냥 운이 좋아서 빨리 돌아가신 경우밖에 없어요. 결국 최충헌도 자객의 습격을 2번이나 받았고 미수로 끝인 사건은 아마 기록된 것보다 더 많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불안한 정권이었기 때문에 군대를 적군과 마주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한다고 했을 때 그 군대가 돌아서서 쿠데타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뭐 최충헌이 어떤 입장이었던 간에 침공군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강력한 군대를 편성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내 주위의 호위대가 어떤 군대보다도 강해야 된다. 이런 이제 결과에 도달하고 마는 거죠. 이 때문에 최충헌은 국경을 지키는 장군이 적의 침공을 경계해야 한다거나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보고를 올리면 오히려 화를 내며 장군을 처벌했습니다. 여보라! 이제를 당장 끌어내라! 장군! 당연히 전방의 장군들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이 침입해서 한두 개 성을 점령하고 백성들을 도륙한 다음에야 보고를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력의 정당성이라는 무형의 자원,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의 부재가 국가 안보에 구멍을 낸 것입니다. Power is the ability to get the things you want, and you can do it 3 ways. You can do it by coercion, or by payment, or by attraction. Being able to get what you want without coercion or payment and just use attraction is soft power. And that grows out of a country's culture, its values, and its policies when they're seen as legitimate in the eyes of others. 따라서 문제는 대응이 늦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뒤늦게 편성된 지원군마저도 온전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지원군이 편성되면 최충헌은 쓸만한 정예병은 따로 선발하여 자신의 호위병을 삼고 전선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전쟁터에 보내진 구원군은 허약한 노약자들 위주의 군대였습니다.
정예병들 입장에서도 위험한 전쟁터에는 가지 않고 최충원의 집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으니 나쁠 것 없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간혹 이런 상황을 참지 못하는 송곳 같은 인간이 있게 마련입니다. 고려사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소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에 지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전장으로 보내어 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뭐라? 전장으로 보내달라. 여봐라! 이제를 당장 끌어내라! 장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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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쿠데타로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하면 그래도 무신들이니까 국가 안보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충원의 경우에서처럼 실제로는 그 반대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권력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 그러니까 노골적인 힘을 뜻하는 하드파워와 정당성, 대의 명분, 혹은 매력을 뜻하는 소프트파워 중에서 소프트파워가 아예 없거나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제 배신 행위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고 이를 막기 위해 나라를 지키는 데 써야 할 힘을 오로지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권 안보를 위해 국가 안보를 희생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최충원의 아들인 최이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